지금 푸틴이 말하는 우리가 이긴다, 우크라이나가 이긴다, 둘 다 틀린다. 둘 다 그건 아닐 거다. 그 전선 놓고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결과적으로는 양측 다 지치면 종전이 아니라 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비극적인 거예요. 그 수밖에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어요. 중국의 조선 능력으로 보면 10년, 20년이면 미국의 항모 전단을 능가할 수적인 양적, 질적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초비상이죠. 미국으로서는 정말로 한국의 조선업이 탐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K방산의 절대적인 혹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러우 전쟁의 근본 원인을 나토의 동진이라는 러시아의 안보적 위협 관점에서 분석한다면 이 전쟁이 주는 국제 정치적 함의가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이제 종전 휴전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죠. 맞아요. 1월 20일, 그 다음에 2월 28일 그 유명한 워싱턴 젤렌스키 트럼프 설전, 공개 설전. 그 이후로 러시아, 알래스카 회담. 예, 그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3번 직접 만났어요. 뭐 이견만 확인했지만,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알래스카에서 푸틴 트럼프 만났죠. 그 다음에 19일로 기억이 되는데 워싱턴에서 나토, 그 다음에 젤렌스키 트럼프 만나서 논의를 했죠. 그런데 이제 전쟁은 또 격화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는 게 근본 원인이었잖아요. 근데 휴전 논의는 어찌됐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토까지 불이 번지는 그림이 그려졌어요. 자, 9월 9일과 10일 밤 사이에 러시아 드론이 확인된 것만 24대가 폴란드로 넘어갔어요. 러시아 드론이 포론드로. 네, 러시아가 있고 우크라이나가 있고 여기에 폴란드가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땅이 한반도 3배예요. 근데 한두 대도 아니고 24대가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 대는 폴란드의 서북쪽 끝까지 갔어요. 일부는 보조 연료 탱크까지 달았어요. 의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3일에는 루마니아에 드론이 또 출몰했어요. 그 다음에 19일에는 에스토니아 상공에 영공을 미그 31기 3대가 12분간이나 침범했어요. 에스토니아 땅은 우리 남한 반만 하거든요. 그럼 12분 있었다는 얘기는 다 관통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덴마크가 또 난리 났어요. 22일, 24일, 25일 정체불명의 드론이 덴마크에 출몰을 해서 공항이 몇 시간씩 폐쇄가 됐어요. 그거 누가 보내겠어요? 다 러시아라는 거죠. 그러면 전선이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지금 나토로 확장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선이 확장됐다기보다는 전쟁의 여파가 최근에 급속히 확장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죠. 왜? 그러면 과연 러시아가 전선을 더 확대할까? 지금 그런 것 같진 않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러시아를 종이호랑이라고 그랬어요. 페이퍼 타이거. 그 다음에 러시아 경제가 엉망이다. 그 다음에 일주일이면 끝낼 전쟁을 지금까지 3년 반 이상 질질 끄는 거 보면 러시아 형편없다. 이렇게 폭언에 가까운. 그랬더니 페스코프 그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호랑이가 아니고 곰이라고. 북극곰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종이곰은 없어 그랬거든요. 자기는 종이 아니라는 거죠. 자, 누구 말이 맞을까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유발 하랄이라고 아시죠?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학자죠. 사피엔스라는 책인가 썼죠? 유명한 책이죠. 유명한 책이죠. 유발 하랄이가 끼어들었어요. 우크라이나가 이긴다. 갑자기 네, 갑자기.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3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3가지 이유를.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전선이 교착되어 있다. 러시아가 지금 같은 속도로 우크라이나와 전쟁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는데 100년 이상이 걸린다. 그 다음에 수천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거가 똑같죠. 일주일이면 끝낼 걸 왜 아직까지 못 끝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다. 지금 미국이 전쟁하는 걸 보면 어때요? 일단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라크 전쟁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토마호크 미사일,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죠. 이걸로 때려요. 그 다음에 전자전기가 먼저 가요. 그래서 이라크의 통신망을 완전히 레이더망을 마비시켜요. 그 다음에 레이더 기지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모두 다 제거해버려요. 정말로 제거해버려요. 그럼 하늘이 비죠. 그럼 이제 비행기들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때려요. 목표물들을. 방공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탱크로 싹 밀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전은 제공권이에요. 미국 세계 1위 공군력은 어딘지 아세요? 당연히 미국이겠죠. 미국이죠. 세계 2위 공군력은요. 미국 해군이에요. 항공모함이 있잖아요. 항공모함에 이렇게 공군력 싣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편대를 지어서 우크라이나 폭격하고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제공권을 장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장에 절대 우세를 못. 그러니까 첫째, 지금 전선은 지치돼 있고, 두 번째, 제공권이 없으니까 전선을 완전히 장악을 못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뭐냐? 흑해. 우크라이나 밑에 흑해거든요. 이 흑해의 해상권, 그러니까 해양 전력이죠. 해군력. 이거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흑해 함대를 묶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네. 모스크바, 그 흑해 함대 기한 모스크바함을 격침시켰잖아요. 이 모스크바함의 격침이 무슨 의미냐면, 이 모스크바함은 구형이지만 막강한 방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론이나 우크라이나 항공기가 오거나 이런 것들을 이 모스크바함 한 대로 흑해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격침됐잖아요. 그 흑해의 방공망을 러시아가 확보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우크라이나가 다양한 수중 드론을 이용해서 네. 크림 대교도 타격해, 그 다음에 흑해함대도 타격해. 지금 이 세 가지 유발을 하라래요. 러시아의 제한적 전력, 전선을 못 들어, 제공권이 없어, 흑해에서 제압을 하질 못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유발 하라리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유발 하라리가 말이 맞느냐? 그럼 우크라이나가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잃어버린 영토,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 남한 면적이거든요. 이걸 완전히 회복하고 더 많은 영토를 얻을 수 있다까지 말했어요. 그럼 유발하려고 말이 같죠? 그러면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러시아의 지표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러시아 경제가 엉망이라고 트럼프가 말했거든요. 맞아요. 엉망이에요. 올해 러시아 재정 적자가 최대예요. 두 번째, 금리를 3차례에 걸쳐서 인하했거든요. 네. 인하한 게 17%예요. 중앙은행 금리가. 미국도 4% 5%인데 죽겠다고 난리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부가가치세 20% 높은 거잖아요. 22%로 올리기로 했어요. 우리 부가가치세 10%잖아요. 20%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20%에서 22% 올리기로 9월 25일 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도 높은데 지난해 푸틴이 세금을 올리면서 전비 때문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앞으로 2030년까지는 세금 안 올린다 그랬거든요. 올해 또 올렸어요. 그 다음에 지금 GDP의 6.3% 정도를 전쟁 비용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재정 적자, 거기다 인플레이션.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에요. 10%를 넘는 인플레이션. 이 상황에서 또 우크라이나가 또 어떤 전략을 쓰냐면 아픈 데만 때려요. 그게 뭐냐? 러시아의 수출의 60%, 러시아 전비의 절반 정도를 석유에 의존하거든요. 이 석유만 때려요. 석유 시설만. 그 다음에 정유 시설도 때려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석유 인프라를 때리면은 석유 수출에 타격을 받고 실제로 대폭 감소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정유소를 때리면은 러시아 안에 휘발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크림반도,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 있죠? 여기는 절반 정도 주유소에 휘발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들이 러시아 남부 경우에 한 7분의 1 정도 전체가 휘발유가 지금 떨어졌어요. 근데도 지금 계속 휘발유 정유소만 때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차들이 지금 기름이 없는 거예요. 자, 경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요. 멍들었죠? 그 다음, 제가 조금 아까 드론이 지금 출몰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최근에 러시아가 개전 이후 최대의 드론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좋게 말하면 러시아가 드론 생산 체계를 갖췄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샤헤드 136이라는 이란제 자폭 드론을 썼거든요. 이걸 이제 국산화해서 계란이라는 걸로 만들었고, 미끼용 드론은 게베라라고 그래요. 이걸 만들어서 대량 생산 체계를 갖췄어요. 이러니까 러시아가 공세를 취한다. 이런 얘기도 되지만 왜 드론에 의존하느냐? 드론은 전쟁 상황을 못 바꿔요. 파괴력이 작으니까. 이 드론에 의존하는 건 뭐냐? 제공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공권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근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러시아 군인들이 신속하게 진입을 해서 우크라이나 영토에 점령 사진 찍고 그 다음에 튄다. 아니면 잡혀 죽거나.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 신속한 기동력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오토바이 부대가 있어요. 오토바이 부대. 버기 부대도 있고.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버기라고 알죠? 그 오프로드 차량, 그 험지 차량들 있잖아요. 뭐 모래장산 같은 거, 2명 타고 뭐 이러는 거, 4명 타고 이러는 거. 버기와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버기와 오토바이는 빠르니까, 특히 오토바이는 이 드론을 피할 수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평지잖아요. 보병들이 걸어서 전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장갑차가 있어야 돼요. 보병을 안전하게. 그 다음에 화력은 탱크. 이 장갑차와 탱크가 같이 합동작전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점령하고 화력을 장악하고 진지를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쓸 장갑차하고 탱크가 없어요. 러시아가 개전 이후에 상실한 장갑차하고 탱크 합쳐서 11,000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장갑차하고 탱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토바이 이용하는 거예요. 오토바이 부대로. 평지로 가야 되니까. 근데 신속하게 이동은 하지만, 그러니까 러시아가 뚫고 들어가지만 바로 반격을 당해서 모두 괴멸당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유발 하라리 말이 어느 정도 맞고, 그 다음에 트럼프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우크라이나가 이기느냐? 아니죠. 왜냐하면 첫 번째 아주 단순하게 푸틴이 만일에 이 전쟁에서 지면 푸틴은 끝나요. 지금 전쟁 이래 지금 상실한 기갑 차량만 11,000대가 넘는데 병력은 100만이 넘는 걸로 추산이 돼요. 100에서 120만 정도. 사상자가. 그 중에서 최소 12만에서 전사자가 30만까지 추산이 돼요. 보통 전사자와 부상자 비율이 3대 1이거든요. 그럼 100만이 넘어가면 그 중에서 최대 3분의 1은 전사자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러시아 국력을 말아먹었는데, 경제를 말아먹었는데, 네. 근데 전쟁이 진다? 그럼 푸틴이 실각이에요. 그렇죠. 자연적인 생명도 유지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근데 푸틴이 지겠어요? 핵을 가지고 있는데. 지면 어떻게 돼요? 핵을 쓰겠죠. 자기가 죽는데 핵 안 쓰겠어요, 독재자가? 그러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현저하게 밀어붙이면 지금 영토 5분의 1을 파죽지세로 몰아붙인다 그러면은 푸틴은 핵을 쓸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 말이 틀린 거죠. 그 다음 트럼프 말, 영토 완전히 회복한다. 그럼 푸틴은 끝나요. 그러니까 푸틴은 이 완전히 밀리게 되는 상황이면은 핵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전쟁 수행 능력의 절반 이상을 미국과 나토에 의존하거든요. 그럼 우크라이나가 파죽지세를 뚫고 들어가면 푸틴이 핵을 쓸 가능성이 높아지다는 거 아는데 그럼 미국과 나토가 젤렌스키한테 무기를 더 줄 거야, 안 줄 거야? 안 주죠. 줬던 무기도 뺐죠, 못 들어가게. 네. 그러니까 초기에 어떻게 했어요? 에이테킴스나 스톰 섀도우 같은 장거리, 물론 이제 탄도미사일 기준으로 장거리는 아닌데 300에서 500km 되는 사거리도 어떻게 말했어요? 러시아 영토는 못 쓰게 했어요. 우크라이나 안에서만 쓰게 했어요. 러시아 점령 안에. 인민군이 파병되니까 그때서 허용해졌거든요. 자, 그러니까 푸틴은 지게 되면 핵을 쓸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나토와 미국은 무기 공급을 중단시킬 거고 그 다음 러시아 인구는 1억 4천이 넘어요. 우크라이나 인구는 4천만 좀 넘거든요. 근데 5분의 1을 장악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인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실제 인구는 한 3,200, 300만, 400만 정도 된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병력이 무제한적으로 소모되는데 이걸 감당을 할 수 있겠어요?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하게 되면?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전선이 교착되는 거지. 지금 푸틴이 말하는 우리가 이긴다. 그 다음에 지금 유발 하라리나 트럼프가 한다. 우리 우크라이나가 이긴다. 둘 다 틀린다. 둘 다 그건 아닐 거다. 그러면 푸틴은 왜 지금 자꾸 드론을 폴란드에 보내고 루마니아에 보내고 에스토니아 상공까지 침범하고 이번엔 알래스카의 방공 식별구역까지 또 침범했어요. 방공 식별구역은 영공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도방 해령이 간주돼요. 그리고 보낸 비행기도 투벌레프 95 이건 항속거리가 15,000km예요. 유일한 대륙간 횡단 폭격기에 오래됐어요. 프로펠러기에. 그러나 전략적 효용성은 아주 커요. 왜? 핵탄두를 실으니까. 이 두 대, 그 다음에 SU-35라는 최첨단 전투기를 호위하면서 알래스카 방공구역을 살짝 침범했어요. 그럼 종합하면 어떻게 되죠? 폴란드는 대규모 드론 보내, 그 다음에 루마니아에도 보내, 에스토니아는 상공을 침범했어, 영공을. 그 다음에 덴마크는 세 차례나. 왜? 덴마크에서 10월 1일 날 EU 정상회의가 열리거든요. 덴마크 일부러 노린 거죠. 그 다음에 미국도 트럼프가 중요하라고 그러니까 그래 아니야라고 고미야라고 살짝 침범한 거죠. 이건 뭐냐면 유럽과 미국한테 경고하는 거죠. 전선이 확대될 수 있다. 우린 고미야, 북고미야, 종이 아니야. 이게 일종의 뭐냐면은 허장성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유럽 나토 안에는 우크라이나를 대부분 국가들이 안 좋아해요. 그렇게 도와주는 폴란드도 우크라이나하고는 사실상 왼수관계예요. 왼수관계. 어쩔 수 없이 도와줘요. 예, 왜냐하면 독소 불가침 조약, 히틀러, 스탈린 둘이 독소 조약을 체결해서 폴란드를 나눠 먹잖아요. 그리고 소련이 들어가서 폴란드의 장교, 지식인, 정치인 무려 22,000명을 학살합니다. 제일 유명하게 카틴숲의 학살이라는 거예요. 17,000, 8,000명 정도의 폴란드군 장교들을 포로로 잡은 다음에 그냥 여기다 총 쏴서 다 죽여버렸어요. 왜? 폴란드가 다시 커질까 봐. 그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겠죠? 누가 와서 그랬다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안에 폴란드 사람들이 꽤 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17세기까지만 해도 폴란드 리투아니아 공국이 강국의 구석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5만에서 10만 되는 폴란드 개 사람들을 학살해요. 아주 잔인하게. 그러니까 유태인도 학살하지만 폴란드 안에서.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안에 있던 폴란드인들도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학살한다고. 그래서 폴란드인들을 기념하는 기념탑도 있어요, 폴란드 안에.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들은 러시아도 악에 가깝고 우크라이나도 악에 가까운 거예요, 민족적 감정으로는. 그런데 왜 도와주느냐?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더 무서운 놈들, 러시아가 뚫고 들어오니까. 우크라이나도 싫지만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슬라브 계열이기 때문에 이쪽 유럽계들하고는 달라요. 거기다가 소련이었잖아요. 거기다 우크라이나가 부정부패의 천국이었어요, 전쟁 직전에. 그러니까 안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만 한쪽 감정은 쟤네들 왜 도와줘야 되지? 이런 감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푸틴이 계속 드론 보내고 덴마크에 보내, 폴란드에 보내, 에스토니아 침범해, 그다음에 독일에도 올 상반기에만 수백 대의 정체불명이 사실은 출현했어요. 근데 이게 민간도 많잖아요. 민간 자체 드론도. 그러나 그중에 상당 부분은 독일 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러시아일 러시아 거니까요. 거. 그러면은 푸틴이 자꾸 이러면은 내 전쟁도 아닌데 나까지 번져? 이건 나토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푸틴이 노린 게 그거죠. 싫어하면 어떻게 돼? 싫어하게. 전쟁 피로가.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을 보면 전쟁은 격화되지만 그건 휴전 전에 최대한의 영토를 확보하려는 양측의 노력, 그 다음에 전쟁을 유리하게 끝내려는 이 푸틴의 모험에 가까운 거지 대규모 공세는 아니다. 유발하라의 말대로 전선을 못 뚫고 있거든요. 교착돼 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가 조금씩 우위는 보이고 있지만 네. 이 속도로 100년 이상 가야 우크라이나 나머지 지역을 점령하고 그러려면 수천만 명이 죽는다. 근데 이게 전쟁이 되겠어요? 되질 않죠. 이게 전체적인 전황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돕는 거는 미국과 나토인 건가요? 그럼요.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능력의 한 절반에서 55%까지는 우크라이나 자체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한 20% 정도는 미국, 한 25% 정도는 나토가 지금 무기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기 중에서 핵심적인 무기가 다 나토와 미국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와 미국이 지원을 안 하면 바로 우크라이나 무너지죠. 근데 최근에 평화협상 결렬 후에 이제 전쟁이 장기화 국면인데 이는 종전이 아닌 한국식 모델인 장기 휴전으로 될 가능성이 그럼 높은 걸까요? 거의. 왜냐? 거의. 지금 푸틴이 요구하는 종전 조건은 뭐냐? 첫째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네. 저지. 이거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나토 헌장에 분쟁 중인 국가는 나토에 가입이 안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분쟁 중이잖아요. 나토는 집단방인데 만일에 우크라이나 가입하면 바로 러시아랑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안 되죠, 사실 현실적으로. 이건 가능해요. 나머지 조건들이에요.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탈라지아와 합법적인 정부 수립. 제렌스키 정권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아니 지금 전쟁하는 나라 보고 비무장하려면 비무장하겠어요. 침략당했는데. 그 다음 조건이 뭐냐. 현재 점령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영토 이걸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노보로시아라고 지금 점령하고 있는 영토의 2배 정도 되는 데까지가 러시아 영토라는 게 조건이에요. 종전이 되겠어요? 이걸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은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때문에 영토에도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러시아가 점령한 5분의 1 우크라이나 땅을 포기해야만 종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 영토를 완전히 포기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우크라이나 민족 감정도 그렇고 제렌스키가 만일에 거기에 도장을 찍게 되면 완전히 역적인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은 영토 조항에서부터 합의가 안 된다. 근데 휴전은 뭐냐? 조건 필요 없거든요. 그냥 여기서 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은 이 상태에서 종전을 원해요. 만약에 자기가 이긴 상태에서 전쟁을 끝내는 거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걸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국 전쟁도 3년 전쟁했지만 2년 동안 휴전 협상을 했고 그 2년 동안 전투가 제일 격화됐고 어디서? DMZ에서. 휴전선에서. 고지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전선 놓고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결과적으로는 양측 다 지치면 종전이 아니라 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게 비극적인 거예요. 그 수밖에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어요. 저 어쨌든 그러면 정전이 뭐 휴전이든 종전이든 이렇게 끝나면 유럽과 미국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주도할 건데 그럼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보다 러시아 재건에 더 주목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한국은? 우크라이나 뭐 재건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시끄러웠죠. 네. 무슨 뭐 건축회사도 있고 뭐 우리 집권층도 뭐 어쩌고 연계돼 있고. 나토하고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막대한 지원과 함께 살상 무기를 지원했어요.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앞서겠어요? 절대 못 앞서죠. 그렇죠. 있어도 그냥 유럽과 미국. 어쩔 수 없는 떡고물이나 조금 먹는 거지 떡은 못 먹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는 유럽과 미국에 우리는 밀린다. 밀릴 수밖에 없다. 지원 규모로 봐도 일본보다 우리가 밀리거든요. 그럼 일본이 더 앞서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경제적 수혜를 볼 가능성은 있기는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럽과 미국이 소화 못하는 걸 우리가 받을 거다. 우선순위 밀릴 거다. 그러면 러시아는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는 재건 수요가 생각보다 안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지금 전쟁은 전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죠. 네. 여기는 우크라이나가 뺏기면서 치열하게 전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거의 폐허가 됐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이 동남부가 인구 밀집 지역인 공업지대. 그 마지막까지 아조우 여단이 사수했던 마리우폴 같은 경우는 제철소거든요. 우크라이나 최대. 여긴 거의 폐허가 됐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이 공업지역이 폐허가 됐다면 여기 어마어마한 재건 수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 영토는 돌려주지 않을 거잖아요. 그 러시아 영토로 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러시아가 복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재건 수요는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가 더 많아요. 가능성이 커요. 두 번째, 자, 전쟁이 끝나도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토가,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까요, 안 풀까요? 안 풀죠.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해서 안 내려주니까. 그리고 나토하고 EU와 러시아는 이제 러우 전쟁으로 완전히 신뢰관계를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점령기에 들어가서 재건한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는 유럽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요. 그러면 러시아는 이제 서쪽으로 못 나가요. 서쪽과의 경제협력은 구조적으로 제약이 돼요. 우크라이나 영토 돌려주지 않는 한. 그러면 동쪽에서 기회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푸틴은 오래전부터 신동방 정책이라는 걸 강화해왔어요. 그 상하이 협력기구부터 시작해서 인도태평양 이쪽, 시베리아 극동 이쪽에서 이제 미래를 찾는 거예요. 동쪽에서. 여기 왜 푸틴이 이쪽을 발전시키려고 그러느냐. 일단 유럽과는 푸틴은 처음부터 뼛속 깊이 반서방이었고 이번을 계기로 유럽은 이제 못 나가요. 근데 이 동쪽에는 러시아의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하나는 시베리아 극동의 무지막지한 지하자원, 가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북극 항로. 이 북극 항로는 지금 수에즈나 희망봉을 통과하는 이거보다 30에서 40% 정도의 항속거리가 줄어들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10,000km 이상 줄어요. 그 배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노다지 항로죠. 노다지 항로. 자, 시베리아 극동의 지하자원, 북극 항로. 이거 대부분 어떻게 돼요? 러시아 연안이잖아요. 북극 항로가. 그다음 세 번째,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있어요. 유일한 대륙간 횡단철도예요.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 거쳐서 전 유럽으로 연결돼요. 이 운송망은 유럽과 러시아 관계없이 운송망은 활용이 돼요. 경제적으로. 이걸 이용을 하면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럽 스페인까지 2주가 안 걸려요. 배로 가면 서너 배 걸리죠. 왜? 배는 또 가는 것도 있지만 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항에서 대기하고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푸틴은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속도와 설비들을 개선했어요. 이제 물동량을 크게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시베리아 극동, 지하자원, 북극 항로, 그 다음에 시베리아 횡단철도. 이 세 가지를 활용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국가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이죠. 지금 우리는 특수선박, 쇄빙선, 세계 최초의 쇄빙 LNG선을 만든 것도 우리예요. 그러니까 북극 항로에 적합한 선박을 만드는데 가장 최적이 우리예요. 조선 양은 중국이 1위지만 질에서는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1위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부산항이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거의 가장 큰 규모의 중에 하나인 부산항의 물류체계가 있잖아요. 이걸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블라디보스톡 북극 항로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TSR을 이용할 수도 있고 북항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베리아 극동의 지하자원 우리 필요하잖아요. 우리 필요하죠. TSR 이용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한반도 종단철도만 연결하면 북한만 연결하게 되면 바로 연결이 돼요. 물론 뭐 철도 폭이 다르다.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다 그 국경에서 철도로 갈아 껴요. 바퀴를. 광폭, 그 다음에 평균궤도 다. 그렇게 되면 또 하나 러시아가 원하는 토목 건설. 우리 토목 건설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가 원하는 전기, 전자, 반도체, 그 다음에 건축, 토목, 정밀기계, 자동차. 지금도 중고자동차는 지금 불티나듯이 팔려요, 러시아로. 그 다음에 경공업 제품들. 오죽하면 초코파이 도시락면이 러시아 국민 음식이었어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러브콜을 보내요. 보이지 않게. 뭐냐? 우리가 북한하고 관계하는 건 어쩔 수 없고 우리도 선을 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도 우크라이나한테 선을 넘지 마. 살상무기 보내지 마. 그리고 전쟁 끝나면 관계회복 가능해. 푸틴이 직접 한 말이에요. 6월 달에, 지난해 6월 달에. 직접 말했어요. 북한 가기 전에 6월 19일 날 갔거든요. 가기 전에 한 2주일 전쯤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면서 전쟁 끝나면 한러관계 회복 가능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빈말이 아니에요. 왜? 전쟁 끝나면 우리와 협력관계가 필요하니까. 전쟁 끝나면 북한과 러시아 관계는 그래도 유지는 되겠죠. 군사협력이 필요하니까. 전쟁 끝나도 군사적 긴장은 유지되니까.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전쟁이 끝나면 이제 경제일 거 아니에요. 그때는 북한은 거의 의미가 없다. 노동력 빼고는. 2021년 코로나 기준으로 북러 교역이 5만 불이에요. 개인 간 거래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270억 불까지 갔거든요. 이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북한 손을 잡고 있지만
그러나 전쟁이 휴전으로 가든 종전으로 가든 끝나면 얘기는 달라진다. 북한도 관리하겠지만 그때는 무게 중심이 우리한테 올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원한다라는 거는 뭐 하긴 했는데 한국도 그걸 원하는지 플러스로 한국이 그렇게 하는 거를 미국 트럼프는 괜찮아하나요? 트럼프 지가 먼저 갈 거거든요. 장사하려고. 유럽하고 푸틴은 다를 거예요. 저 트럼프는 네. 달라요. 트럼프는 아주 극단적인 실용주의자, 실리주의자이기 때문에 한국가죠. 일부 대러 제재는 유지하겠지만 지금 알래스카 8월 15일 날 그때 누가 간지 아세요? 경제 전문가들이 따라갔어요. 경제 전문가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도 크렘린궁 말에 따르면 양측 간의 경제적인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인이기 때문에 안보보다는 경제가 더 방점이에요. 러우 전쟁 끝나면 일부 제재는 상징적으로 유지하겠지만 상당 부분의 제재는 완화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하는 걸 허용을 할 거예요. 트럼프라면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러죠. 피하 구별이 없는 사람인데 경제적인 이유라면. 그러면 미국이 그러는데 우리가 못 가요? 지금 러시아가 원하는 그런 거대한 조선 능력은 미국은 없는데요. 미국은 세계 조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선 0.1%도 안 돼요. 우리는 한 28, 9%, 중국이 한 53, 4%, 일본이 한 11%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저력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미국하고는 경쟁이 안 된다니까요. 조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토목 건축이 미국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걸 미국이 싫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는 못 가거든요. 자기는 안 가는 거거든요. 그걸 막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걸 막으면 푸틴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일본은 기회가 없느냐. 일본은 북방 4개 열도를 섬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러시아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러시아가 돌려주겠어요? 만일에 파격적으로 푸틴이 이 섬을 돌려준다. 그럼 러일 관계는 아주 날개를 달겠죠. 근데 푸틴이 러시아 민족주의에 기대고 있는데 그 땅을 돌려주겠어요? 그렇게 보면 러우 전쟁 이후는 한국에게 찬스가 된다. 이게 국익이에요. 한국의 국익은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에 있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을 볼 게 아니고 우리 국익만 보면 돼요. 우리 국익. 그러면 답이 어디 트럼프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국익 중심의 세계라고. 국익 중심의 각자 도생의 세계에 살아남으려면 러우 전쟁은 가치도 아니고 선악도 아니에요. 우리 전쟁도 아니고요. 그게 국제 질서예요. 자,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폴란드, 러시아 사이에 수백 년간 얽히는 학살의 역사는 현재 갈등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세 역사를 보면 아주 비극적이죠. 정말로 여기 독일도 껴요. 자, 지금 폴란드의 드론이 9월 9일 10일 날 24대 러시아제가 글로 그렇죠. 갔다. 그 드론은 이제 자폭 드론은 아니었고 게베라라고 하는 이제 미끼용 드론이었어요. 자폭 드론이 가면 전쟁행위니까 의도적으로 보낸 거죠. 그런데 폴란드 국경에서 가장 멀리 들어간 드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폴란드 서북쪽에 그 깔리닌은 이제 러시아 항명가거든요. 깔리닌그라드라는 데에 근처에 떨어졌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러시아가 있고 여기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우크라이나가 있고 폴란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 끝에 폴란드 위쪽에 리투아니아 밑에 러시아 영토가 있어요. 강원도만한 영토가. 러시아하고는 수백 킬로 떨어져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영토가 있을까요? 이건 원래 퀘니스베르크라고 하는 프로이센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폴란드 위쪽에 프로이센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깔리닌그라드가 됐느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소련이 이걸 뺏어간 거예요. 독일로부터. 그래서 퀘니스베르크가 아니고 이제 깔리닌그라드가 된 거예요. 깔리닌그라드가. 이 깔리닌그라드가 얼마나 황당하냐면 프로이센의 퀘니스베르크, 임마누엘 칸트라고 아시죠? 위대한 철학자 독일. 이 철학자 무덤이 거기 깔리닌그라드에 있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 무덤이 독일의 위대한 지성의 무덤이 지금 러시아에 있는 거예요. 왜? 뺏어갔으니까. 이 정도로 유럽은 그 땅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복잡해요. 너무나 복잡해요. 자, 독일과 폴란드, 그 다음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엮인 피해 역사를 말씀드리면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죠.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 우크라이나 볼셰비키들도 혁명을 일으켰어요. 이때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이 처음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나라는 없었어요. 이런 우크라이나 분들이 저한테 돌 던지겠지만 그 전에는 일종의 독립적인 자치. 근데 그 이전에는 헤트만이라고 그래서 헤트만이 이제 군사적 칭호거든요. 일종의 군벌이 장악하는 이 자치적인 어떤 독립적인 우크라이나의 어떤 자치체는 있었어요. 그러나 국가 형태를 띠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1917년에 드디어 정상적인 국가 형태를 띈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이 처음 생긴 거죠. 근데 이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을 레닌이 강제로 소련에 편입시켜요. 니네들 들어와. 처음엔 인정해 주다가 소련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에트 공화국의 연방이 소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5개 소비에트 공화국이 연방을 이루던 게 소련이었거든요. 이때 이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보면 이 드니프르 강이라고 있어요. 가운데를 가로질러요. 우크라이나는 또 3분의 2 지점은 서쪽, 3분의 1쪽은 동쪽, 러시아 쪽인데 여기를 흐르는 게 드니프르 강이거든요. 강은 어떻게 돼요? 강은 물리적 단절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강 동쪽은 러시아 쪽은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러시아 영향을 많이 받았고 강 서쪽은 서유럽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네. 폴란드나 리투아니아, 독일 영향을. 그래서 이쪽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많고 유럽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향이 갈려요. 그러니까 레닌이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을 강제로 편입시킬 때 이 안에서 사실상 내전이 벌어져요. 친소련 볼셰비키파와 네.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간에 많이 죽이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스탈린이 이제 1930년대 강제적인 농지의 국유화, 집산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흑토지대 아주 땅이 좋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인위적인 기아가 발생해요. 왜 흑토지대에서 발생할까요? 뺏어가니까 사람들이 뺏길까봐 씨앗 같은 걸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소 있죠, 소. 밭 갈아야 되잖아요. 네. 이걸 뺏기느니 소를 잡아먹어요. 그럼 이런 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기아가 발생해서 우크라이나의 300만 명 내외가 그냥 굶어 죽어요.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게 토지가 비옥했는데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레닌에 대한 칭호, 그 다음에 스탈린, 모스크바에 대한 칭호. 그러니까 러시아 하면은 악마가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들한테는. 원래 지역적인 감정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항상 떨어지려는 독립주의가 강했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니까 처음에는 독소 조약으로 폴란드를 분할했잖아요. 네. 그럼 히틀러가 나중에 독자가 약속 지키겠어요? 이 약속을 깨고 이제 1941년부터 소련을 침략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우크라이나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모스크바 하면 저것들은 악마들인데 이 히틀러가 쭉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히틀러를 미워했겠어요? 아니면 해방도로 받아들였겠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해방도로 받아들였어요. 환영했어요. 그리고 히틀러를 위해서 싸웠어요. 할리치나 사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우크라이나인으로 구성된 갈리치나, 할리치나 그러는데 우크라이나로 구성된 네. 독일군 부대예요. 얘네들이 자원 입대했어요. 너도 나도. 경쟁률도 셌어요. 왜 모스크바 치러 간다고. 네.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크라이나 안에 우크라이나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3개 있어요. 러시아인, 폴란드인, 유태인. 자, 러시아는 왜 싫어하는지 알겠죠? 지금 미움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폴란드인과 유태인은 왜 싫어하느냐? 17세기까지만 해도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대부분 상당 부분을 장악한 제국이었어요.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공국이 강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인들을 소장농으로 다 지주였고, 쉽게 말하면 폴란드가 지주예요, 우크라이나에. 그 수탈하는 거죠. 근데 이 수탈할 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세리라고 그러죠? 이 세금 징수해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었어요. 계산이 밝으니까. 그러니까 왜 폴란드인과 유태인들을 미워하는지 알겠죠? 네. 자, 그럼 세 사람이 미워요. 폴란드인 미워, 유태인 미워, 러시아인 미워. 자, 이 러시아인들은 주로 어디 살았어요? 러시아 쪽에 살고 있었죠? 네. 우크라이나 안에서 유태인과 폴란드인들의 학살극이 벌어져요. 이때 우크라이나 민족주자들이 여기에 도움을 주거나 폴란드인들은 직접 5만에서 10만을 학살했고 우크라이나 민족주자들이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안에 유태인들을 학살하는데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여기에 유명한 인물이 스테판 반데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직 OUN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단이라는 조직이 유태인들 학살에 동원이 되고 협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폴란드인들은 직접 5만에서 10만 정도를 학살합니다. 이 영화도 있어요. 볼히니아라고 개봉됐어요. 그거 보면 폴란드인들 너무 잔인하게 학살해요. 너무 잔인하게.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폴란드인들은. 이 세계 2차 세계대전 전에 우크라이나 안에 유태인들이 한 7% 있었거든요. 전쟁 끝나고 0.2%로 줄어들어요. 어디 갔겠어요? 나머지는 도망갔고. 자, 그럼 폴란드인들 죽였어요? 유태인들 죽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러시아인이 남았죠? 러시아인은 제대로 민족주의자들이 건드리지 못했어요. 왜? 히틀러가 패배하면서 러시아가 내려왔거든요. 그럼 한번 보세요. 스탈린이 우크라이나를 이제 히틀러를 깨부시고 내려왔죠? 그럼 스탈린이 와서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짓을 했겠어요? 할리치나 사단 같은 애들 있죠?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를 대대적으로 또 숙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1945년 5월 8일, 9일 날 끝나지만 우크라이나 안에 있던 그 할리치나 사단의 잔존 부대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스테판 반데라의 그 수하들, 이 사람들은 1950년까지
빨치산 전쟁을 계속해요, 그 안에서. 이 정도예요. 그러면 이 피해 역사를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폴란드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 폴란드는 이 카틴 숲의 학살이라고 그래서 러시아가 1939년 스탈린과 히틀러가 협약을 맺어서 폴란드를 분할한 다음에 이 폴란드의 지식인과 장교들 22,000명을 학살했고 네. 그 제일 유명한 지역이 카틴 숲이거든요. 네. 거기 시신 발굴도 다 아직 안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폴란드 5만에서 10만을 이 학살한 그 사건도 아직도 시신 발굴이 다 안 됐어요. 그럼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러시아도 믿고 우크라이나도 미울 거 아니에요. 특히 폴란드는 또 카틴 숲의 학살, 카틴 숲이 러시아에 있거든요. 이게 가슴 아픈 기억이 있는 게 네. 매년 이 카틴 숲의 학살을 기리는, 그러니까 위령제죠, 일종의. 그 기억을 하는 추모시, 이게 항상 폴란드의 대통령부터 그 최고위층들이 비행기 타고 가서 내려서 위령제를 지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 비행기가 안개 속에서 착륙하다가 추락해서 다 죽어요. 대통령부터 강요가 한 번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기 쉽지 않죠. 그러니 폴란드 사람들한테는 이게 다 러시아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러시아는 일단 제1의 악마화되는 거죠. 그 다음 우크라이나는요. 우크라이나도 폴란드에 세워져 있는 폴란드인들의 학살이 있죠. 그 기념 그 탑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어린아이가 삼지창에 찔려 죽는 거 있죠. 실제 그렇게 동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끔찍한 동상이 있어요? 그럼 이게 만든 게 아니고 실제 사건을 형성한 거예요.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느냐? 폴란드인 사람들을 학살할 때 아주 잔인하게 학살하면서 일부는 살려줘요. 도망가게. 가서 소문내라고 해요. 그럼 폴란드 사람 도망갈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그래서 일부러 잔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일단 독일은 또 뭐예요? 독일은 히틀러가 와서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폴란드에 있는 거 아시죠? 독일에 없어요. 크라코프에 있어요. 폴란드 유태인들을 제일 많이 독일이 학살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독일도 왼수, 우크라이나도 왼수, 러시아도 왼수인 거죠. 그런데 폴란드는 독일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껴있죠. 그러니까 그럼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폴란드는 자기들을 탄압한 지주, 세리, 긴 역사, 탄압의 역사, 폴란드의 전쟁의 역사. 왜? 폴란드에서부터 독립하려고 끊임없이 투쟁했고 그 과정에서 많이 또 우크라이나인들이 학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로 실타래처럼 얽힌 역사예요. 그러니까 뭐 저거 내 땅이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오늘은 내 땅이었다, 내일은 이 땅이고. 오죽하면 칼리닝그라드가 임마누엘 칸트가 지금 러시아 영토인 칼리닝그라드에 독일 최대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임마누엘 칸트 거기 무덤이 있겠어요. 퀘니스베르크 성당이 있고 퀘니스베르크 성당 그 모퉁이에 칸트 무덤이 있거든요. 우리로 치면은 우리의 위대한 지성이 대마도에 무덤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비교가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폴란드 당국자 입장에서는 지금 폴란드가 가장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음속으로 지원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근데 또 생존과 연결된 거니까. 또 생존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폴란드는 또 독일이 좋겠어요? 최고의 폴란드인들을 우크라이나 유태인들을 학살한 게 독일인데 폴란드는 그러고 보면 참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서로 피로 엄청 맺어진 관계네. 피로 맺어졌는데 피로 점철된 거죠. 이 사이가 뭐 좋아질래 좋아질 수 없는. 좋아질 수가 없죠. 그 역사의 기억. 그러니까 폴란드인들은 우크라이나한테 항상 보내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항상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안 그러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학살한 폴란드인들 있죠. 네. 폴란드계 주민들. 숫자가 몇 명인지 몰라요. 5만에서 10만으로 추산되는데 아직 다 발굴이 안 끝났어요. 첫째. 두 번째, 카틴 숲의 학살로 그 명명된 소련 NKVD라고 내무위원회 비밀경찰들이 학살했거든요. 스탈린. 그 사실을 소련이 망할 때까지 인정을 안 했어요. 망하고 나서야 인정했어요. 근데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연합군은 카틴 숲의 학살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입 꽉 다물었어요. 스탈린이 연합군이었잖아요. 히틀러랑 싸우니까. 그러니까 스탈린 네.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네. 입 꾹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국제정세예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한때 유럽의 강국이었죠.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공국이. 그러나 국가가 쇠락하면 학살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학살을 당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억압받던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폴란드가 이제 무너지니까 국력이 약해지니까 폴란드가 양쪽에 독일에 학살당해. 또 우크라이나에 학살당해. 또 우크라이나는요. 러시아한테 학살당해. 이 인위적 기하로 굶어주고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 들어와서 또 학살해. 또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은 또 유태인, 폴란드인 학살해. 가담해. 그리고 푸틴이 계속 입만 열면 우크라이나에 탈나치화 그러잖아요. 무슨 네오나치가 있겠어요. 우크라이나에.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돼요. 왜냐?
우크라이나의 국가적 정체성, 1917년에 처음으로 볼셰비크 혁명으로 국가라는 정체성이 생겼다고 그랬죠. 그 이전에 이제 자치적인 단위였어요. 우크라이나 코작이라든지, 이 헤트만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 군사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자치단체라든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가 싹 트기 시작한 게 20세기 초예요. 근데 그때 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이론적 단체를 제공한 게 드미트리 돈초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의 파시즘을 끌어들여요. 파시즘, 나치즘 하면 우리는 아주 나쁜 거로 알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같이 나오거든요. 유럽에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모호할 때예요. 생각해 보세요. 폴란드도 섞여 살아, 유태인도 섞여 살아, 우크라이나도 섞여 살아. 막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파시즘과 나치즘은 이 민족주의와 결합해서 아주 매력적인 사상이 됐어요. 왜? 강력한 국가, 부강한 나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 이걸 만들어주는데 파시즘, 나치즘이 아주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솔리니 검은 셔츠단 같은 게 아주 맹위를 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각에서 보면은 나치즘, 파시즘이 아주 나쁜 짓을 했지만 민족주의와 결합해서 그 당시 국가적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나치즘과 파시즘은 매력적인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드미트리 돈토프 같은 사람들이 이 나치즘, 파시즘을 살짝 가져오고 이 후예가 누구냐? 바로 스테판 반데라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단을 만든 영웅이에요.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기념 우표에도 나와요. 민족주의 영웅으로. 결국은 서독으로 도망갔어요. 왜? 저 스탈린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이 스테판 반데라를 누가 죽이느냐? 스탈린이 암살자를 보내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일부에는 이 파시즘 극단적인 뿌리가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정치계에도 일부 이 극단적인 네오나치 성향을 가진 정치 세력이 있어요. 이게 크지는 않지만 근데 입김은 강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가 나치즘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뿌리에 나치즘이라고 하는 기억을 가지고 있고 이걸 이어받은 게 또 누구냐? 아조우 대대라는 사람들이에요. 2014년 돈바스 내전 때 우크라이나 이 민병대예요. 아조우 대대라고. 아조우 그러죠? 러시아로 푸가 우크라이나 우거든요. 얘들이 돈바스 지역, 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내전 과정에서 잔혹한 짓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극단적 민족주의자들, 민병대 얘들이 거기에 있던 러시아계 주민들을 학살하고 고문하고 성폭행하고 나쁜 짓은 다 했어요. 그래서 얘들은 지금 유엔에 고발이 된 상태예요. 나중엔 부대가 해체됐고 정규부대로 편입이 됐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얘들이 극단적인 이 후예예요. 그 드미트리 돈초프, 스테판 반데라, 오유엔 그 후에 얘들이 아조프 대대예요. 얘들이 인터넷 검색해보면 여기에 나치 문양을 그대로 써요. 하켄크로이츠, 볼프상 이런 것들을 그대로 써요. 검은 태양도 써요, 심지어 나치 문양을 배낭에 맨 그 젤렌스키 경호원도 있었어요. 군인 중에. 경호원을 담당하는 부대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정을 할 수가 없죠. 완전히 거짓은 아니에요. 푸틴이 과장해서 그렇지.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우 전쟁 이후에 어떤 촌극까지 벌어졌냐면 캐나다 의회에서 캐나다의 국회의장으로 기억이 되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해외로 흩어졌어요. 왜냐? 스탈린의 탄압을 피해서. 그래서 캐나다 의회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국회의장이 한 사람을 불러 이렇게 세워서 기립박수를 받게 해요. 저분은 노병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에 일어나서 영웅적으로 싸웠다고 막 박수 쳤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 히틀러를 위해 싸웠던 가리치나 사단의 일원이었어요. 캐나다가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가진 또 폴란드와 러시아와 독일이 뒤섞인 이 역사의 흐름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참 복잡다단한 한마디로 이렇게 딱 칼로 못 썰듯이 되지 않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그럼요. 만약 그렇게 따진다면 독일이 지금 임마누엘 칸트가 있는 그 땅이 독일의 지성일 거 아니에요. 독일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지성이잖아요. 그 내 땅이라고 지금 빨리 가서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유럽은 붙어 있잖아요, 지금 땅이. 오늘은 내 땅, 내일은 네 땅. 오늘은 지금 뭐 내 거, 네 거. 오늘은 이 사람 살고 내일은 살고 학살하고 쫓아내고 다시 들어와 살고 이게 나토, 유럽이고 나토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냐? 우리는 민족주의 하면은 가슴이 뛰잖아요. 민족 지도자 33인 3.1운동 그러면 막 가슴이 뜨겁죠? 왜? 우리는 상처받은 민족주의예요. 일본에 의해서. 그러니까 민족주의 하면 우리는 참 가슴이 아프고 독립투쟁 이게 떠오르잖아요. 그 다음에 분단민족을 지금 통일해야 되고 이건 우리의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걸 유럽에 적용시키면 민족주의는 좋은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학살의 주범이에요, 항상. 학살의 주범.
그러니까 우리 상처받은 민족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족적 정체성, 분단체제 극복, 한민족이 중심이 되는 다민족. 지금 이제 외국인 다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 상처받은 민족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일돼야 되고 한민족이 중심이 되는 이 다민족 국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민족주의에 매몰되게 되면 유럽에서 일어났던 그런 끔찍한 잔영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는 양날의 칼이에요. 양날의 칼. 트럼프도 사실은 살짝 아메리카 민족주의 이를 지금 자극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지금 유럽의 그다음에 전 세계의 우경화에 나타난 극우화 있죠. 극우 집단들 지금 난리잖아요. 일본 참정당, 독일 AFD, 그다음에 영국 개혁당, 이태리 멜로니, 그다음에 프랑스 르펜. 이 다 극우 성향들이거든요. 이 극우는 민족주의와 결합하고 이거는 자민족 중심주의, 인종적 민족주의로 갈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인종적 민족주의의 비극이 우크라이나, 폴란드에서 점출돼 있는 거죠. 자, K방송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미국 조선업 생태계가 이제 붕괴한 상황에서 이제 한국의 마스카 전략이 이제 계속 주목받고 있는데, 일단 한국 조선업 기술력이 미중 패권 경쟁에서 차지한 전략적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전쟁하면 땅에서는 안 싸우죠. 바다에서 싸우죠. 하늘에서 싸우기에는 너무 멀지 않나요? 바다에서 싸우는데 항공모함이 있잖아요. 항공모함이 있으니까 항공모함은 사실은 깡통이에요. 떠있는 깡통이에요. 거기에 있는 공군력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과거에 미드웨이 해전에는 항공모함끼리 전투하거든요. 격침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의 주력 항공모함 4대가 다 격침되거든요. 아카키, 가가, 히류 이런 것들. 이걸로 사실상 전쟁이 끝나요. 항공모함 시대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항공모함 전쟁은 없어요. 지금 항공모함의 특징은 뭐냐? 원거리에서 항공력을 투사할 수 있는 거예요. 대지 공격력. 적의 육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항공모함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만 10만 톤급 이걸 정규항모 슈퍼캐리어라고 그러거든요. 무려 11척이 있어요. 이 항공모함 전단을 꾸려서 한 대만 가도 이게 한 나라의 국가 전력이에요, 공군력. 아니, 그 한 나라의 국가 전력보다 더 세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력은 바로 해양력이에요. 해양 패권. 그러니까 해양 패권을 장악해야 세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인도태평양을 해양력으로 장악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거고, 중국은 뭐냐? 해양굴기. 중국은 해군력을 급속하게 강화시켜서, 자, 미국의 전략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해양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거죠. 인도태평양이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동시에 맞겠다는 거예요. 그게 쿼드로 나오는 거죠. 뭐냐면 일본이 중국과 연수니까 동쪽은 일본이 막아요. 그 다음에 서쪽은 인도가 막아요. 인도는 중국과 연수니까. 그 다음에 남쪽은 누가 막느냐? 호주가 막아요. 이 세 나라 다 중국과 경쟁 관계거든요. 그 다음에 인도태평양 중심에 미국이 있는 거예요. 이게 4쿼드예요. 정확하게 포위망이 되죠. 그런데 이것에 대항하는 중국의 전략은 A2AD 전략이에요. A가 2개. 안티 억세스, 반접근. A가 2개죠? 여기서 A2라고 그래요. 에어리어 디나이얼, 지역 거부 전략. 어떻게 되느냐? 중국에 상륙하지 못하게 원거리 바다에서 괴멸시킨다 이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1도련선은 뭐냐? 열도선, 섬을 잇는 거예요. 일본 오키나와에서부터 대만 포함해서 필리핀 안쪽 해역까지. 그럼 이게 동남중국 해잖아요. 여기 제1선이에요. 중국이 생각하는. 이 안에 미국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목표는. 두 번째는 일본에서 시작해서 어디 가느냐. 괌 통해서 파푸아뉴기니 있는 쪽 있죠.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제2도련선이에요. 여기까지가 궁극적 목표예요. 그 다음 태평양으로 나가겠죠. 지금 목표는 제1열도선. 대만을 포함하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여기를 장악을 하겠다는 거예요. 뭘로? 해양력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배를 찍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항공모함이 이제 3척 체제입니다. 처음에 랴오닝, 우크라이나가 판거 고물단지, 요거 개량한 거 6만 톤급입니다. 그 다음에 요걸 그대로 복사한 6만 톤급 산동, 그 다음에 8만 톤급 평가판으로 된 항공모함, 요거 네 번째는 10만 톤급을 지금 제작하고 있어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함정 수를 봤을 때 미국이 지난해 기준으로 297척이에요. 중국은 370척이에요. 톤수는 미국이 앞서요. 왜? 그렇죠. 10만 톤짜리가 많으니까. 이거만 해도 11척이면 110만 톤 아니에요. 거의 한 2배쯤 돼요. 근데 중국이 빠른 속도로 찍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297척 대 370척이잖아요. 여기다 중국은 세계 조선의 한 50한 3, 4% 차지하거든요. 막 찍어내요. 동시다발적으로 찍어내요. 그런데 미국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해양 패권을 유지할 만한 조선업이 붕괴됐거든요. 중국이 물론 이제 뭐 수주 잔량, 제조량 뭐 따지면 좀 복잡한데 어쨌든 중국이 한 53% 정도, 우리가 한 29% 정도 대단하죠.
일본이 11%거든요. 세계 조선 능력에. 미국은 0.1%예요. 상선 기준으로. 그러니까 상선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됐어요. 군함은 자기들이 발주해서 찍지만 인걸스조선사 이런 데서 이 민간 생태계가 파괴되면 상선도 파괴되는 걸 거 아니에요. 아니 상가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더 큰 상가가 무너지면 이쪽 상가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배를 찍어내는데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배도 수리를 못 해요. 배는 한 번 만들면 보통 한 30년, 40년 쓰거든요. 그래서 삼직제라고 그래요, 함정은. 한 척은 항상 바다에 떠 있어요. 한쪽은 쉬거나 훈련해요. 한쪽은 오버홀. 완전히 뜯어서 수리해요. 그럼 297척이면 100척은 항상 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수리할 데가 없어요, 지금. 찍어는 못 내. 있는 건 수리는 못 해.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게추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점점 중국으로 기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미국으로서는 끔찍한 거예요. 해양 패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항공모함은 배도 배지만 노하우예요. 미국의 항공모함 역사는 100년이거든요. 1920년대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띄웠어요. 그 다음에 수없는 전쟁을 통해서 항공모함을 계속 개량하고 있거든요. 노하우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항공모함 취역시킨 지 한 15년밖에 안 되거든요. 무슨 기술이 있겠어요? 그래서 항공모함의 제일 어려운 기술이 뭐냐? 항공모함 길이가 한 320-30m밖에 안 되니까 실제 비행기가 이륙하는 거리는 한 150m밖에 안 돼요. 200m도 안 돼요. 그럼 비행기가 인천공항이나 국제공항 가면 비행기가 100m에서 떠요? 1-2km까지 달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야 양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짧은 거리를 어떻게 날리겠어요, 종무장하고. 그때 캐터펄트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항공기를 새총처럼 딱 당겼다가 쏴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까지 증기 터빈을 이용해서 증기의 압력을 이용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이번에 제랄드 포드라고 2017년에 진수된 최신 항모가 있거든요. 여기선 전기를 써요. 이 전자식이 최고의 기술이 미국만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중국이 처음 하는 푸젠함이라고 8만 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전자식을 장착했어요. 처음 하는데 전기식도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이 캐터펄트에서 함재기가 이륙하는 장면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깜짝 놀랐죠. 물론 한계도 많아요. 한계도 많은데 어쨌든 이 전자식 캐터펄트를 따라 했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양적, 질적으로 빠른 속도로 지금 미국을 따라오고 있잖아요. 거기다 지금 10만 톤짜리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의 조선 능력으로 보면 10년, 20년이면 미국의 항모 전단을 능가할 수적인 양적, 질적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초비상이죠. 미국 갖고는 안 돼요, 조선업 가지고는. 한국. 이제 한국인 거죠. 왜? 한국이 중국보다 53-4%, 우리 한 28-9%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부가 가치 특수선박에서는 1위예요. 그러니까 쇠빙 LNG선을 최초로 만든 것도 우리예요. LNG선은 특수선박이거든요. 거의 80% 우리가 수주예요. 중국은 만들어주면 맨날 클레임 나와요. 그 다음에 해양 거대한 플랜트들 이거 다 우리가 만들어요. 그러면 군함은 어떻게 돼요? 고부가 가치 선박이죠. 일반 선박의 5배, 10배 비싸요, 군함은. 그러면 이 군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 어디냐? 일본도 아니에요. 일본도 기술력이 우리한테 딸려요. 우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스가는 미국으로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죠. 방법이 있죠. 중국한테 도와달라면 되죠. 군함 찍는 거. 근데 중국한테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마스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가 양적 물량면에서 좀 딸리지만 그러나 강점이 있어요. 지금 세상은 점점 친환경 선박, 그 다음에 이제 북극해 오잖아요. 특수선박, 쇠빙선, 플랜트들 이런 것들이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런 쪽은 아직은 우리가 앞서거든요. 그러면 이 기술력이라면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이지삼 세종대왕급이 있고 이제 정조대왕급이 있거든요. 정조대왕 2번함 도산 안창호함이 이제 진수됐잖아요. 이거는 세계 최대예요. 만재 배수량이 10,000톤이 넘어요. 8,200톤급. 이 껍데기는 아직도 뭐 스파이 레이더라든지 아니면은 SM2, SM3, SM6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딸려요, 미국한테. 그러나 그 다음에 KVLS-2라고 하는 수직 발사기, 함정은 이제 미사일을 이 컨테이너를 거꾸로 집어넣은 것처럼 같은 데 넣어서 발사하거든요. 이게 세계 최대에 해당하는 거의 최대에 해당하는 KVLS-2를 장착을 했거든요. 이거는 성능이 세계 최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플랫폼은 미국이 못 따라와요. 미국이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정말로 한국의 이 조선업이 탐나는 거고, 이 조선업을 활용을 해야만 되는 거고, 필수고. 근데 중국은 이제 씩 웃다가 짜증나는 거죠. 우리가 조선업에서 미국을 압도해, 이제 해양굴기 얼마 안 남았어. 제1도련선, 대만 침공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막을 거야. 중국이 유리한 건 또 뭐냐? 미국과 지금 전 세계 해양력으로 보면 미국의 톤수는 거의 2배라고 그랬어요. 근데 앞마당에서는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중국은 자기 앞마당만 쓰는 거잖아요. 미국은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앞마당 싸움에서는
중국이 양적으로는 앞서고 있다. 확실히 톤수에도 앞선다. 그 다음에 이제 질적인 우세까지 지금 지향을 하고 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돼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마스가는 미국으로는 필수고, 또 하나는 K방산의 네. 이제 지금 폴란드죠. 네. 폴란드는 지금 우리가 지금 단군 이래 최대의 효자 방산 상품은 K9이에요. 인도가 써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가 써요. 에스토니아가 써요. 폴란드가 써요. 이제 루마니아도 쓰게 돼요. 네. 이집트도 써요. 그럼 지금 베트남도 써요. 이제 베트남도. 이게 세계 자투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속권했어요. 절반 이상. 대단한 거예요. 왜냐? 세계 최고 미국의 팔라딘은 아예 K9에 이제 게임이 안 되고, 핸드폰은 PGZH, BZH 2000이라는 게 독일 건데, 얘는 K9보다 훨씬 비싸고 복잡하고 고장이 잘 나요. 그러니까 K9하고 비교가 안 돼요. 가성비에 있어서는. 이 K9을 폴란드가 사갔어요. 그 다음에 FA50 경공급기를 사갔어요. 그 다음에 K2 탱크를 8조 원대를 사갔어요. 그런데 폴란드 이번에 신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번에 180대 사갔거든요. 앞으로 1000대까지 늘리겠대요. 그러면 30조 원. K2 탱크만. FA50도 더 사갈 거고. 네. 그러면 왜 이 폴란드가 이 한국제 무기에 열광을 하느냐. 남들은 5년, 10년 걸릴 걸 1년 안에 인도했거든요. 바로 인도했거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폴란드 대통령 만나서 우리 납기 빠르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방산 생태계가 최적화되어 있어요. 경쟁자가 없어요, 당분간은.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슬퍼요. 전쟁을. 그렇죠. 전쟁하는 나라니까. 맞나요?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정전협정 이후 우리는 매일 전쟁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탄약, 포탄, 비축량, 그 다음에 끊임없는 소모 체계, 생산 체계, 그 다음에 무기 로테이션,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고 그 다음에 효율성 있는 네. 방산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겠어요? 북한이에요. 북한도 전쟁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은 어떻게 돼요? 기술력이 딸리잖아요. 아무리 흉내내지만 오죽하면 구축하면 자빠져요. 겉으로는 흉내낼 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지금 기술력이라는 건 중국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 엔진이에요. 항공기 엔진. 중국은 엔진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네. 함재의 추력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져요. 러시아도 미국 엔진에 비해서 수명이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에요. 기술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북한은 어쨌든 간에 흉내는 내잖아요. 그 재래식 포탄, 소모성 제품들, 네. 이런 것들은 방산체계가 돌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의 손을 잡은 거예요. 나 좀 도와다오. 폴란드는요. 우리 손 잡은 거죠. 우크라이나 우리한테 애걸 못 거렸잖아요. 달라고. 네. 근데 우크라이나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방산 생태계가 살아있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단군 이래 최대의 이 베스트셀러는 K9이다. 그러니까 단군 이래 최고의 무기는 뭐냐? KF-21이에요. KF-21.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엔진도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모든 게 24시간 전쟁을 준비해야만 했던 슬픈 우리 상황에서 나온다. 그러면 유럽은 왜 저 모양이냐? 네. 유럽은 뭐예요? 레오나르도 있죠, 이태리. 그죠? 그 다음에 프랑스 다소 있죠. BAE 시스템스 있죠.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유럽에. 그 다음에 이 스웨덴, 사브. 여기 전투기 만들어요. 뭐, 비겐, 그리펜 다 만들거든요. 그런데 왜 유럽이 저렇게 헤매느냐? 냉전 끝나고 나서 유럽은, 이제 전쟁이 안 일어난다. 소련이 무너졌잖아. 라고 방산 규모를 대폭 줄였어요. 방산은 어떻게 돼요? 자, 자동차는 계속 팔리잖아요. 근데 탱크 같은 거는 전쟁 중이면 계속 교체해야 되니까 이게 돌아가는데 전쟁이 안 일어나는데 대규모의 자본주의에서 방산 공장을 유지한다는 거는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줄인 거예요, 생태계를. 그래서 기술은 있고 소규모 주문 생산체대로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방산이 몇 대 만들어줘 그러면 5년 10년 걸리는 거죠. 자,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그 무기 신경 안 쓰고 치즈 먹고 샴페인 와인 먹었냐. 지금 영국의 주력 탱크가 챌린저거든요. 네. 200대 조금 넘어요. 200대. 그 다음에 이 독일의 주력 탱크가 레오파드거든요. 레오파드 2, 레오파드 1, 2. 300대 좀 넘어요. 네. 그 다음에 프랑스의 주력 탱크가 르클레르크거든요. 여기 한 400대 좀 넘는데, 네. 이건 치장 물자까지 합쳐서예요. 이태리가 한 200대 되는데, 150대는 지금 개량 중이기 때문에 실제 수준은 50대밖에 안 돼요. 유럽의 빅4가 쓸 수 있는 MBT 주력 탱크가 1000대거든요. 우리 몇 대인지 아세요? 2300대. 아시겠죠? 그 정도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러우 전쟁 터지니까 놀란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니네 3.5% 써. 그러니까 알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물론 이게 2035년까지예요. 네. 얘네들은 무기를 확충할 거예요. 네. 근데 방산 생태계가 그러면
이제 다시 살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EU 안에서 무기를 만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기술은 있으니까. 그렇죠. 기술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K방산의 절대적인 혹이다. 날개를 단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유럽이 만일에 생태계를 회복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요. 유럽 방산업계 재무장이 나서면. 그러면 수요도 많잖아요. 규모에 다 회원국 다 살 거 아니에요. 네. 그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하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유럽 국산화를 추진하겠죠. 그럼 K방산에 들어갈 그럼 자리가. K방산이 들어갈 자리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노력은 뭐냐. 지금부터 천문학적인 R&D를 투자해서 네. 초격차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잘 팔린다, 꿀단지 빤다 해서 뭐 그냥 즐기고 있으면 결국은 시장을 뺏기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그 옛날 모 기업인 말대로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부인 빼고 다 바꿔라 할 정도로 지금 오히려 더 즐길 시간이 없다. 더 많은 투자 R&D를 해야 된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가능성은 나토가 32개국이잖아요. 몇 사람만 모여도 싸우는데 나토의 에어버스처럼 나토의 모든 무기체계, 대부분의 무기체계는 공동개발이에요. 공동개발하다가 빠개진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서로. 그 다음에 날개는 여기서 만들고, 엔진은 저기서 만들고, 그 다음에 바퀴는 저기서 만들고, 이러면서 이 분업체계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과연 나토가 냉전기 같은 그런 방산 생태계를 살릴 수 있을까? 두 번째 또 하나는 러우 전쟁은 어쩌면 러우 전쟁으로 유럽이 안보적 각성을 했지만 그러나 러우 전쟁은 지나가는 태풍, 일회성 태풍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러시아가 인구는 5배, GDP는 10배인 나토와 전쟁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그 다음, 러시아가 이번에 의도 터져가지고 푸틴 살아서는 아마 러시아 국력 회복을 못할 텐데 그렇죠. 또 전쟁을 해요? 쉽지 않죠. 그러면 일어나지도 않을 전쟁을 이번에 각성을 했지만 그걸 위해서 대규모 방산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이걸 유지한다? 냉전기도 아닌데? 차라리 한국한테. 그렇죠. 아니 자본주의가 이렇게 니네들 탱크 공장 늘렸어요. 근데 전쟁은 안 일어나.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태계를 회복해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죠. 유럽이 각성해서 지금 무기 방산 체계를 가속화하고 있고 신속하게 지금 생산하는 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유지하느냐 그것도 미지수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낭만적인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기대지 말고 지금 오히려 위기의식을 가지고 R&D.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미래가 있을 거다. 말씀하신 최근 EU가 유럽산 무기 구매 정책을 좀 강화하고 있다는데 K 방산업체들 현지화 전략도 필요한 건가요? 현지화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무기 체계가 그래요. 우리가 100대를 판다. 그러면 한 20대는 직접 팔고 나머지 80대는 현지에서 조립하거나 현지 부품들을 조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 우리가 터키에 알타이 전차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터키 알타이 전차 사실은 우리가 완제품을 판 게 아니고 기술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터키가 우리 기술을 가지고 알타이 전차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네 전차라고 지금 떠들고 수출하려고 난리예요. 근데 실패했어요. 왜냐? 파워팩이라는 게 있거든요. 엔진과 변속기. 이게 이제 세계 최대의 이 탱크 파워팩 그 업체가 독일의 MTU거든요. 우리도 이거 만드는데 지금 코피 터졌어요. 지금 요구 조건 ROC 같은 것부터 변경했다고 시작해서 터키가 해보려고 했거든요. 해보려고. 그게 되나요? 애들 이름인가요? 그러니까 현지화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현지화해도 우리가 기술력으로 앞서가면 현지화해도 우리 경쟁력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기술 뺏기는 거 아니야? 터키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저도 못 먹잖아요. 저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K방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오래 갈 수 있다. 그리고 러우 전쟁의 유럽의 여파는 다시 저런 전쟁이 재현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소규모 분쟁, 지금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분쟁, 평화협정 체결했지만 거기도 불안하고 그 다음에 탄탄탄 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불안하고 인도, 중국 국경 문제도 불안하고 캄보디아, 태국도 붙었잖아요. 캄보디아, 태국도 붙었잖아요. 인도, 파키스탄 붙었었고 그 다음에 중동 언제 또 터질지 모르고 그러니까 글로벌 불확실성의 시대에 K방산의 미래는 어둡지가 않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이 그럼 강대국사에서 고래상을 말리는 돌고래로서 동북아의 균형자 혹은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우리가 이제 이지스함이 이제 세종대왕함급 3척, 배치2 정도대왕급 배치2 3척, 그 다음에 이제 KDDX 좀 축소된 한국형 이지스함이 6척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보고 배치3까지 모두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KF-21 한국산 이제 국산 비행기 전투기, 그리고 또 이제 1단계 배치1, 배치2, 그 다음에 이제 KF-22X까지 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K9, K2로 대표되는 천무로 대표되는
또 천공으로 대표된 지대공, 이 기갑 세력 이런 걸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거의 막강한 군사력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 군사력을 우리가 확보하면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을 억제하는데 우리 전력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전략적으로 네. 게임 체인저 위상에 가 있다. 왜냐? 지금 중국이 지금 주장하는 제1도련선, 일본 오키나와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만 포함해서 필리핀 안쪽에 남중국, 동중국, 이게 제일 도련선이거든요. 근데 지도를 보면은 한국이 그 안에 있잖아요. 한국은 베이징까지 1000km가 좀 넘어요. 평택에서. 그 다음에 평택에서 바로 가다 보면 중국의 북해 함대가 있는 산둥반도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올 초에 주한미군이 거꾸로 된 한반도 지도를 공개한 적이 있어요. 평택을 중심으로 필리핀, 대만, 베이징, 러시아 쪽 거리, 도쿄까지 거리를 다 개선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은 돌고래가 아니에요. 이미 고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는 혹등고래는 아니지만 밍크고래 정도까지는 가고 있다. 돌고래라고 얘기하면 지금 기분 나빠요. 네네. 기분 나빠하고. 민크고래도 굉장히 크죠. 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백상아리. 아, 백상아리 정도도 간다. 네. 혹등고래는 뭐 범고래는 못 되지만 어쩌면 정말로 그 정도까지는 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모든 건 사실은 경제력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이 지금 K방산이 있고 네. 마스카도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있고 배터리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안보가 없으면 경제가 없죠. 그러나 경제가 없으면 안보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와 안보. 지금은 안보의 영역이 없어요. 그냥 경제 안보로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한국은 경제, 그 다음에 안보, 그 다음에 문화력도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세상에서 제일 별보이롭게 생각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 사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분단 체제만 해도 된다면 그러면 정말로 게임 체인저가 되죠. 그때는 확실합니다.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그때는 지금 우리가 뭐 아무리 잘해도 지금은 세계 5위거든요. 미, 일, 중, 러 옆에 있잖아요. 전 통일되면 정말로 지금 세계 10위권인데 국방력은 5위권이지만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로 국방력 5위권, 문화력은 1위권이잖아요. 네. 통일만 돼봐요. 인구 8천만. 대륙국가가 되잖아요. 뭐 그 다음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아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려도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제가 통일연구원에 있어서가 아니라 통일이 답이다. 시간이 걸려도. 당장은 어렵지만 네. 장기간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거든요. 북한의 독재 시대는 붕괴되게 돼 있고 언젠가는 그 시점에 대비해서 우리가 무력 통일, 수통일 그건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통일을 기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되고 그 통일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정말 세계 5위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통일까지 함께하는 박사님 유튜브 채널 한번 홍보하고 가신다면요? 요즘 또 새로 개편하셔서 아주 잘 되고 계시더라고요. 원래 조한범 박사의 대동강 TV였는데 네. 줄여서 대동강 TV였는데 이제 조한범 TV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네. 김 작가 TV에서 이제 대문에 걸어두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잘 되어 가셔서 제가 홍보해드릴 게 없겠지만 적극 홍보를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사님 모시고 다음번에 또 안보 관련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여성님은 조한범 의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